안녕하세요. 오프더렉 오은결 권소정입니다. 와, 저희가 에피소드 5로 돌아왔고요. 오늘 주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패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럭셔리 패션 플랫폼들이 엄청 뭔가 어렵다 이런 소식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은결님이 보통 쇼핑을 어디서 하는지 먼저 묻고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델 착샷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이즈에 대한 디테일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되게 이제 오히려 매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선호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팝패치랑 요즘은 센스? 네, 이런 거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은결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센스를 사실 제일 많이 쓰고요. 어릴 때부터 왠지 몰라. 그리고 요즘에는 젠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 젠테. 젠테 많이 쓴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럭셔리나 디자이너 브랜드도 온라인에서 다들 많이 구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명품을 백화점이 아닌 온라인으로 사면 막 짭 아니야? 막 짭 이슈? 막 이런 거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럭셔리 온라인 구매율이 엄청 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팝패치 막 젠테 이런 거 나오기 전에도 전신이 있긴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막 블로그 통해가지고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있었고 요즘도 여전히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시스템화가 안 됐다 보니까 가품 논란도 많고 또 물류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갖춰진 게 아니니까 뭐 배송 사고나 배송이 막 지연되는 이슈도 있고 결제가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전문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기존의 유통 채널들의 문제를 해결한 럭셔리 버티컬 플랫폼들이 좀 속속들이 국내외에서 출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마켓 셰어를 좀 보면은 뭐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매치스 패션이나 아까 은결님이 제일 많이 쓴다고 했던 파페치나 센스도 있고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다 오페란디 트레드스라는 플랫폼들도 있더라고요. 맞아. 얘네는 아마 한국에 진출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그 브랜드들도 한국인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쨌든 그 쉐어 랭킹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최근에 2개의 플랫폼이 사업 위기를 맞았다 해서 되게 충격을 줬어요. 바로 팝패치랑 매치스입니다. 팝패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한국의 그 쿠팡, 더 쿠팡에 매각이 될 걸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떴었고 매치스는 사업을 철수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팝패치부터 살펴보자면 팝패치는 2007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명품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라는 기사들이 대대적으로 떴고요. 그래서 연이어 작년 말 올해 초에 쿠팡이 지금 부도 위기에 처인 팝패치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띄용을 줬어요. 맞아. 네. 우리가 사실 이거 기획한 이유도 그 기사 보고 같이 띄용해가지고 네, 약간 장난인가? 장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맞아. 왜냐면 사실 뭐 쿠팡은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비교적 중저가형의 소비재들을 파는 그런 이제 오픈마켓 플랫폼이고 반면에 팝패치는 이제 큐레이션 중심으로 럭셔리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부티크, 그러니까 오픈마켓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도매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건을 직접 팝패치가 소싱해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심지어 팝패치는 세일도 잘 안 해요. 맞아. 그래서 가격 경쟁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너무 이미지랑 그 마켓 포지셔닝이 너무 다른, 아예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는 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게 나 팝패치가 망해가는 줄 절대 몰랐어. 맞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써제끼는데 팝패치가 망하냐. 그러니까 그 기사 뜨자마자 망하면은 내 등급 어떻게 되는지
나 지금 등급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실적 어떻게 되는지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았잖아요. 맞아, 다. 너무 잘 되는 줄 알았지. 엄청 옛날부터 음. 이커머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거의 500개가 넘는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190개 나라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영국의 되게 유명한 백화점인 헤어즈나 미국의 버그더프 굿맨 같은 고급 백화점이랑도 엄청 활발하게 제품 거래를 하고 있고 좀 되게 권위 있는 플랫폼인 만큼 브랜드들이 파페치 독점 제품 막 이렇게 공급을 하기도 하고 되게 좀 구색도 좋고 그 플랫폼의 UI, UX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선진화된 플랫폼이라서 막 엄청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한 것처럼 글로벌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커머스였어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50여 개 매장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매장에서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1,400여 개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가장 많은 명품 도매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이 파페치였고요. 그래서 2021년 초에는 시가총액이 약 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 말, 그러니까 2년, 만 3년? 2년 정도 돼서 갑자기 시가총액이 3,200억으로 100분의 1토막 가까이 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했고요. 진짜 대참사다. 네, 이제 2023년 말까지 6.5천억 원의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파산 위기를 맞이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사업 실적이 부진한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뉴가즈라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뉴가즈 그룹에 있는 브랜드는 이제 오프화이트, 팜엔젤스, 엠부시처럼 좀 약간 스트릿 디자이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얘를 무리하게 인수를 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만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경쟁 업체, 육스나 네타포르테 여기는 원래 이제 LVMH가 가지고 있었는데 온라인에서 손 떼겠다 하면서 얘를 이제 매각을 했고 그거를 이제 파페치가 산 거죠. 인수했죠. 그래서 덩치를 엄청 불려놨는데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늘긴 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 매출의 상승폭보다 이익이 떨어지는 그 폭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무리한 확장이 원인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유사한 수준의 충격을 줬던 게 저는 파페치도 파페치지만 매치스 패션도 맞아. 또 한 달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맞아. 기사가 또 떴어요.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야 매치스도 망했대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아 정말 시기적절한 컨텐츠다. 잘 골랐다. 너무 잘 골랐다 주제를. 주제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매치스 패션도 파페치보다는 좀 늦게 시작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한 2013년 정도부터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의 약간 1세대 격으로 시작한 플랫폼이고 저도 사실 직구를 매치스로 입문했거든요. 매치스라는 플랫폼으로. 근데 사실 나 저 가방 샀거든요. 축하드려요. 근데 저 이 가방 이번에 매치스에서 사긴 매치스 산 거야? 이 컬러가 이 컬러가 한국에 안 들어와가지고 관세를 오지게 내면서 정가에다가 정가로 샀어? 플렉스 하셨군요. 네 미쳤죠? 어쨌든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매치스 문을 닫습니다. 근데 닫았어요. 제가 이거 샀는데도. 매치스도 파페치 수준은 아니지만 원래 시가총액이 2017년에 에이펙스 PE라는 그룹에 인수가 될 때 1조 정도 되는 밸류를 받고 갔는데 작년 말에 프레이저스라는 영국 PE에서 또 얘네를 인수를 했어요. 살리려고. 그때 얘네가 870억에 인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뭐 완전 10분의 1 토막 이하로 났네. 참사 대참사가 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파페치처럼 막 어디에 대대적인 인수를 하거나 이런 공격적인 확장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그룹이 인수를 한 지 2달 만에 사람을 거의 500명 중에 200명 넘게 잘랐어요. 그렇게 막 엄청 비용 감축도 하고 다양한 사업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리 가장 약간 이 업계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선도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매치스랑 파페치 양대 산맥이 진짜. 지금 다 이제 부도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한국은 어떨까? 한국에 이제 머트발이라고 불리는 세 개 업체가 있잖아요. 머스tit, 트렌비 그리고 반란. 그쵸? 그 세 개가 있는데 얘네는 근데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사업 구조가 얘는 좀 더 오픈마켓 형태고 그런 기존에 이제 다양하게 있었던 그런 구매 대행하고 이런 분들 그러고 뭐 병행 수입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도매업자들이 오픈마켓으로서 물론 참여하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도 이제 한국에서 명품 플랫폼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곳이거든요. 근데 얘네도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에 MAU가 각각 평균적으로 50% 이하로 다 떨어졌고 머스tit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10% 나왔었는데 2021년, 2022년 투자 많이 하면서 그 50%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올라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023년에 또 벼랑간 재정난 때문에 사업도 매각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었더라고요. 국내 플랫폼들을 좀 한정해서 보면은 확실히 코로나 때 해외여행 막히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로서 여행을 못 가니까 그리고 또 오프라인 활동이 쉽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명품들을 사던 거, 그 좀 효과가 있었는데 그 특수가 이제 좀 빠졌다, 라는 그런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주요한 이유인 것 같고 왜냐면 얘네는 이제 갑자기 코로나 때 확 큰 애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파페치 매치스랑 좀 다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새 업체가 치킨 게임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 새 업체가 그 2021년에 매출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맞아요. 셋 다 뚜렷한 그 안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고 왜냐면 그 제가 봤을 땐 서비스 차별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끼리 인수합병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출들이 막 빠지고 영업이 막 빠지니까 인수합병도 막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4위 업체였던 캐치 패션? 거기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맞아. 이게 뭐 해외 그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뿐만 아니라 국내 럭셔리 플랫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망했을까?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머트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뭐 코로나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한번 코로나에 이제 그 수혜를 받다가 코로나 수혜 끝나면서 그냥 같이 망한 것 같긴 해요. 사람들이 뭐 코로나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뭐 명품 시장이 위축돼서 그렇다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그렇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3년간 럭셔리 시장은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을 빼고는 지난 뭐 3년, 5년, 뭐 6년을 봐도 지속적으로 럭셔리 시장 자체는 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럭셔리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럭셔리를 파는 것에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의 수혜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이 플랫폼들이 다 도미노처럼 망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플랫폼들의 실적을 사실 좀 과거치까지 뜯어보면은 코비드 이전보다도 코비드가 끝난 지금 더 많이 맞아. 악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저효과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매크로 임팩트가 아니라 아까 뭐 말했지만 럭셔리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이 재화가 온라인에서 이제 성장하는 것에 조금 구조적인 한계들, 제약 조건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2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좀 분석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이제 쩐주가 어디에 있느냐. 쩐주는 오프라인에 있다. 그렇지. 쩐주는 오프라인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이걸 약간 명품 파레토의 법칙 이렇게 이제 한번 명명을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 럭셔리 시장에서는 소위 상위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상위 1%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근데 이제 이 고객들을 그러면은 결국에는 럭셔리 플랫폼들은 이 1%의 고객, 상위 1%의 고객 소비를 어떻게 하면은 더 늘릴 수 있을까가 이제 포커스인데 그러면은 이 1%의 럭셔리 고객들이 과연 온라인에서 막 가격 비교를 하면서 물건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면은 가격은 뭐 같다고 쳐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특히 럭셔리로 갈수록 온라인이라고 해서 막 세일이 크게 크진 않거든요. 그쵸. 가격은 같아도 집에 배송받은 게 편하니까 그런 이유로 또 명품을 온라인에서 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1%의 진짜 VIC라고 하죠. Very Important Customer. 그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전담 셀러들도 다 오프라인 백화점이든 아니면은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든에 상주를 하고 있고 또 각종 VIC들을 위한 행사들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럭셔리라는 재화가 단순히 가격이 비싼 물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럭셔리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경험을 다 통튼 것을 럭셔리라고 한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럭셔리가 이제 경험제라고 하죠. 럭셔리가 경험제라는 걸 좀 고려를 하면 1%의 고객을 위한 행사나 모든 뭐랄까 혜택들이 다 오프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럭셔리가 주는 밸류는 뭐 편리성, 신속성, 가성비 같이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죠. 물론 그래서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들이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베리 빅 밸류를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1%가 아니고 구매력의 한계가 있고 그치. 그 오프라인 행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들의 우리가 타겟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사봤자 그 1%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든 2%든 어쨌든 그 상위 고객들이 사는 거랑은 빙산의 일가인 거죠. 진짜 브랜드 차원이 입장에서는. 다르지, 차원이. 네. 근데 사실 이게 막 1% 내가 2% 막 이랬지만 이게 1%갈 것도 없이 제가 한번 이건 국내 설문조사인데 오픈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게 소득 구간별로 명품을 주로 어디서 사는 걸 선호하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런 이제 문항인데 이걸 보면은 소득이 한 월 400만 원만 넘어가도 온라인에서 사는 걸 선호한다는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월 400만 넘어도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럭셔리라는 게 단순히 뭐 싸고 가성비가 좋고 신속 뭐 배송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하고 약간 이런 거를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매장에 들어가서 그 매장의 셀러들이랑 뭐 대화를 하고 직접 옷을 입어보고 맞아. 만져보고 그 매장을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럭셔리는 배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킨백을 하나 파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 버킨백 보통 사람들은 하나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못 사는 그렇지. 사람한테 하나를 사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매력이 높은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이들의 객단가를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럭셔리는. 그리고 그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충성 고객들은 결국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들이 온라인으로 판매 채널을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어쨌든 새로운 매출원이 생기는 거니까 뭐 홍보도 되는 거고 어쨌든 한 명이라도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버킨백을 평생 몰랐던 사람이
인터넷으로 버킨백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막 진짜 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맞지. 그냥 매출 단순히 늘리는 이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품의 가격이 똑같아. 사실 뭐 버킨백은 온라인에 안 팔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맞지. 예를 들어서 뭐 샤넬 클래식은 팔잖아. 뭐 샤넬 클래식 아니면 뭐 루브탱 힐 막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제품의 가격은 똑같아. 똑같은 재화를 어떻게 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은 상품을 했을 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하나는 한 사람한테 많이 파는 거. 아니면은 여러 사람한테 파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럭셔리는 후자 방법.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루브탱을 하나씩 파는 거야. 루브탱 똑같은 그 블랙 키를. 그랬을 때 이 브랜드 제품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코모디티화가 되는 거를 굉장히 지향한다는 또 특징이 있는 거죠. 맞죠. 네. 그게 럭셔리지. 그게 럭셔리죠. 그러니까 이런 베타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샤넬에서는 재고가 나오면은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뭐 불태워버린다. 맞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 소각을 그냥 해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럭셔리 브랜드는 그 베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모디티화가 안 되기 위해서 생산, 유통 전 과정을 되게 까다롭게 통제하고 이 목표는 오히려 판매량을 제한하는 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사실 럭셔리의 핵심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럭셔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플랫폼은 온라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긴 해요. 그래서 때문에 온라인은 되게 제한적인 물량만 팔고 실제로 좀 럭셔리로 갈수록 온라인, 뭐 자기들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라고 뭐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서 또 재화를 팔기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파는 거 온라인 그냥 용으로만 하고 맞아. 오프라인 또 따로 팔고 이런 전략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진짜 비싸고 진짜 VIC들을 위한 제품들은 다 오프라인에 있다. 거기에 더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많다. 왜냐면 온라인에 풀린 거는 내가 그 사람들이라도 안 사고 싶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부자한테 빙의해본 적이 없어서 방금 한번 좀 해봤어. 근데 그치. 내가 명품 매장 들어가서 나 같은 사람이 신발만 하나 사도 탄산수 주더라고. 근데 그렇게 많이 주면 탄산수보다 더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주겠어. 그래, 그렇더라. 그렇지 않아? 그래, 유튜브로 잘 훔쳐보면은 그러니까 막 와인 주고 밥 주고 그래, 막 샴페인 주고 디저트 주고 막 그러더만. 그러니까 맞아. 선물도 막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탄산수 하나에 감동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평생 샤넬백 하나 팔게 뭐 마케팅이고 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뭐 지갑이나 하나 새로 살까 할 수 있는 지갑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심심해서라고 붙여서 코코 크러쉬를 다 그냥 바꿔볼까? 여기 열 하나 손가락에? 열 손가락에 껴볼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어떤 그 인풋 대비 인풋 생각하면은 아웃풋 대비 인풋이 너무 많이 들고 우리한테 애들한테 하나 팔려면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브랜드 가치 관점에서 희소성과 베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에 막 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과연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거냐 럭셔리한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슬프죠. 너무 슬프죠? 정말 슬프다.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까 말로 해보니까 조금 더 속상한 것 같아. 네,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이유는 뭐죠? 다음 이유는 바로 값의 위치는 브랜드가 쥐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가 쥐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 협상에 굉장히 연류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은 럭셔리 시장의 뭐 주요 이해관계자, 유통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뭐 단순화해서 브랜드, 그다음에 중간 판매상, 뭐 도매상들이겠죠, 다양한 형태의. 그다음에 이제 뭐 그냥 플랫폼, 이렇게 뭐 그 플랫폼 온라인도 될 수 있고 이제 오프라인도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세 개로 나눠보자면은 이 이해관계자 중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럭셔리 시장에서는 브랜드예요. 그 이유는 럭셔리는 브랜드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고 그 가치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막 가방이 필요해서
힐이 필요해서, 귀걸이가 필요해서 우리가 그 해당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샤넬의 그 클래식을 사고 싶은 맞아. 거고 그 에르메스의 버킨을 사고 싶은 거고 펜디의 바게트 지금 사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 맞지. 펜디의 바게트백을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니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 브랜드가 갑일 수도 있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제 비교를 위해서 조금 완전 좀 반대에 있는 한번 무신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No offense. No offense. 왜냐면 시장이 다른 거니까 맞아. 그 둘은. 무신사 플랫폼에서 파는 이제 비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간 이유가 뭐 팔아요 무신사에? 다 팔아요 거기도. 뭐 커버낫밖에 생각이 안 나. 커버낫. 커버낫에 티셔츠 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플랫폼들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그냥 티셔츠를 사고 싶어. 맞아. 배기 팬츠를 사고 싶어.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을 사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브랜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떤 그냥 특정 카테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랭킹 같은 게 무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보통 랭킹으로 순위를 매겨서 위에 있는 걸 사니까 거기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제화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사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A 브랜드가 반팔 티셔츠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반팔 티셔츠를 사람들이 알아서 봐주지 않거든요. 맞아. 결국에는 이 반팔 티셔츠 사람들한테 요출을 시켜야 되고 그 많은 브랜드들과 굉장히 비슷한 가치를 가진 제화들을 가지고 차별성이 없는 제화들을 가지고 막 경쟁을 해야 되니까 플랫폼에서 어떻게든 자기네를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조금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약간 홍보 역할을 걔네가 해주는 거니까 플랫폼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럭셔리로 좀 다시 돌아와 봤을 때 럭셔리라는 재화는 어쨌든 희소성과 베타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덜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플랫폼에 되게 막대한 수수료를 줘가면서 우리 상품을 상위에 띄워주세요 이렇게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펜디가 부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비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브랜딩 성공해서 막 팬층 보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 막 오히려 독점으로 가져가려고 막 경쟁 모셔가기도 하니까 사실 럭셔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온라인이 아니라 그런 그 백화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분명히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이 수수료 가지고 맞아. 많이 흥정을 했을 것 맞아. 같아요. 루이부통이 우리 백화점에 있어 주시다니 그 가치가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 그 수수료를 생각보다 많이 못 떼가요. 근데 분명히 파페치도 그 30%는 아마 그 조금 더 하위의 디자이너 브랜드한테 떼갔을 것 같고 초기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아마 너네 돈 많이 버는데 좀 깎아줘. 깎아줘 하면은 깎아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앞에 두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플랫폼의 매출이 결국에는 제품 가격에 이제 매긴 그 수수료율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했을 때 이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 대상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연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온라인이 잘 될수록 아마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계속 이제 너네 수수료 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갑질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수수료율도 제한적이고 또 판매량을 또 막 극대화하기에는 앞에 그 첫 번째 이에서 말한 것처럼 공급량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겠다. 그럼 결국에는 매출을 결정하는 두 가지 팩터 다 뭔가 이 성장의 한계가 부딪혔을 것 같다. 되게 제한적이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조사하면서 사실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클리어진 것 같은데
내 로직이 단단해질수록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구매력이 낮은 하위 1%의 그런 럭셔리를 좋아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인간으로서 사실 온라인 개 좋단 말이에요. 맞지. 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새벽까지 일하고 막 주말에 일하고 하니까. 그리고 전 또 오프라인 쇼핑을 할 체력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되게 누워서 그런 막 디자이너 브랜드나 럭셔리 브랜드 옷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기 때문에 저한테 맞아. 너무 맞춤형 쇼핑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개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슬펐어요. 우리의 데일리 루틴도 아니지. 거의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계속 그냥 이거 혓살이 보면 안 돼. 링크 공유하고 맞아. 이거 사라 막 맞아. 이러면서. 그리고 확실히 오프라인보다 세일도 많이 하고. 세일도 진짜 많이 하고 상품권 백날 줘봤자 맞아, 젠테에서 사는 거에 찝도 안 되지. 잽이 안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전 그것도 있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셀렉티브하게 그 옷을 이제 놔야 되고 물건을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러들이 뭔가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먹힐 것 같은 그런 것들만 갖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약간 악성 제거 취향으로서는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진짜 별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또 되게 다양하게 재밌는 거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또 저 취향인 거를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데 망하지 말고 그래도 몇 놈은 남아있었으면 웬만한 거 다 깔려있으니까 맞지. 난 센스만 있어도 돼. 한두 명은 살아남자. 맞아, 하나만 살아남아도 돼.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온라인 하나 없어진다고 어차피 쇼핑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맞아.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지갑을 지키려면 오프라인만 남는 것보다는 그쵸. 온라인이 한두 개라도 남아있는 게 좋으니까 한 개고 나발이고 무지성으로 일단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하면서 좀 또 생각이 난 게 이건 약간 하면서 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럭셔리 명품 플랫폼 럭셔리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통칭을 했지만 사실 그 럭셔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지금 너무 예시로 하이엔드 럭셔리만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요즘 워낙 디자이너 브랜드 많잖아요. 맞아.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래서 그런 세그 애들 중심으로 하면 아까 앞에서 그런 얘기했던 좀 한계점들이 그나마 조금 좀 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맞죠. 한계. 보완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센스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기억을 약간 더듬어 보면은 센스에는 완전 하이엔드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그 핫한 신진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으로 좀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센스가 그런 플랫폼들이 또 지금 약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완전 이제 하이엔드 중심으로 갔던 매치스나 파페치가 아니라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 맞아. 좀 그런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그쵸. 브랜드들 중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런 wishful thinking 플러스 약간의 logical thinking을 하게 됐어요. 센스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이제 자주 들어가면서. 자주 이것도 나 센스에서 샀어. 이거 어디 거죠? 이거는 브레이데드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봤어. 귀엽죠? 이거 후드티 본 것 같아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조금 그런 특이한 거 그런 거 많습니다. 네. 센스. 하여튼 그렇게 이번 주제는 그런 바램으로 마무리를. 개인적인 바램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다음 주제는 그럼 뭐 할까요? 다음 주제는 이제 럭셔리 하면 또 아까 백화점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 망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 있는 강남 신세계나 압구정 현대기나 여기 밑에 있는 더현대는 매년 매출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VIC들을 위한 이벤트를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 유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뤄보면 어떨지? 네, 저희가 온라인을 한번 봤으니까 그러면은 오프라인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번에도 럭셔리랑 좀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으로 한번 다음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너무 늦지 않게 4주 내로 제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